동방의 등불 코리아의 강역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수의 위치입니다. 우리 땅을 얘기할 때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역을 알려면 요수가 어디 있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오늘은 역사 기록상의 요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고지도들과 사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의 코리아입니다. 우리 코리아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있었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동남쪽엔 재팬, 서쪽엔 진화, 그리고 서북쪽에는 몽골리아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이곳이 진정으로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있었던 지역인지, 동방의 등불 코리아는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를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한반도는 몽골과 인접해 있었고요. 땅의 크기가 수만리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조선 숙종 2년의 규원사화라고 하는 역사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는 대왕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태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골과 접하니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강역은 우리의 한반도는 쉽게 해서 서쪽으로는 몽골 사막과 접했다. 그리고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어 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 성종실록 12년 10월 17일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고금 천하의 형세로 말씀드리면 구주와는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 밖으로 서역은 총령과 사막이 약 3만이나 되며 북쪽은 사막 불모의 땅이어서 공항하기 끝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기어만이나 됩니다. 고 했습니다.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있었던 땅을 우리는 보통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한반도의 서쪽은 몽골과 접했고 우리 땅은 서쪽으로 사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었고 그 지역의 너비가 기어만이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들을 원문을 대조해 봤을 때 기록하고 일치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코리아는 빙산이 오는 북해의 모퉁이에 위치했었습니다. 역사상 몽골과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인접해 있었고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빙산이 떠다지는 북해와 얼어붙은 동토가 있었다고 역사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해동역사 속집 2권 729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당군에게서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한수 북쪽을 이른다.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에 속한다. 동양 최고의 지리선 산해경에는 당군 조선의 강역을 분명하게 북해에 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규원사화에서 조선은 북쪽으로 대왕과 연결되어 있었고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있다고 하는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몽골은 코리아의 서쪽에 인접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의 북쪽에도 당연히 얼어붙은 북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연행기사 문견잡기 하편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무려산 뒤는 모두 몽고 땅에 속하며 망망한 큰 사막인데 북해가 둘러있다. 5년에 한 번 얼음이 얼고 자고로 중국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 밖에 무슨 괴물이 있는지 모른다. 보통 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몽고 땅에 너머에 있는 북해는 사막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분명하게 역사 기록들에 우리 동방의 등불 코리아의 북쪽에 있던 북해는 얼음이 오는, 빙산이 오는 북해라는 겁니다. 오지연문 장전상고 경사편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산해경에 이르기를 명해에는 바람은 없으나 파도가 100길이나 일어서 오직 날아다니는 신선만이 건널 수 있다 하였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북해는 파도가 매우 거세어 다른 바다와 다르다. 경사잡육 기타 전적에는 또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바다에 얼음이 얼지 않으나 오직 북해만은 얼음이 얼어 빙산을 이룬다.
했습니다. 오전문 정정상고에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북해, 원문에는 동북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북해는 북해의 동쪽, 동북해인데 그 북해에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얼음이 오는, 빙산이 오는 바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동북아 코리아가 있는 곳이 한반도라면 이곳의 북쪽의 북해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현재 동북아에는 얼음이 오는 북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북해, 그 동남쪽에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있던 한반도가 있었던 겁니다. 원문은 기록과 일치했고요. 그럼 서양의 지도들에는 동방의 등불 코리아의 한반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서양의 지도들에는 1700년대 이전에 제작됐다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들의 몽골은 현재의 유라시아 중앙이 아니고 저 멀리 북해 근처에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지도들이 그렇게 했고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북해가 아닌 현재의 북해 몽골을 표시했고 몽골의 동남쪽에 거대한 반도인 한반도를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미대륙은 정확하게 한반도와 일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지도들에는 미대륙은 아시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몽골 사막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강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몽골의 위치는 현재의 베링해협 서쪽 인근 북해에 있었고 그 근처에는 거대한 사막지대, 베열 데저트가 있었습니다. 거의 수만리의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 베열 데저트의 베열은 몽골 황제들의 성인 베열 지진의 베열과 일치합니다. 곧 베열 지진이란 베열 사막의 왕, 베열 지역의 황제란 뜻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북조선은 요수의 동쪽에 있었다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동방의 여러 역사 기록들에는 대조선 코레아, 대조선의 동국인 코레아는 요수의 동쪽에 위치했으며 요수로부터 동해에 이르기까지 만리의 너비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서록 제24권에는 충숙한 계년 10년에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 원나라를 얘기합니다.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요수로부터 동쪽의 바다까지의 너비는 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은 여러 기록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조선왕조 세조실록 1년에 7월 5일 기록에 다음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의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이라 불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방의 등불 코리아 사람들은 자국을 말할 때 동방, 대동, 동국, 만리지국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동방은 천하를 나눌 때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고 우리 동방은 스스로를 만리지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동방 사람들은. 자, 그럼 동방을 나누는 기준, 요수를 얘기합니다. 요수는 어떠한 강인가 보겠습니다. 대요수는 몽골 사막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나라 역사 산서지리에는 요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토군 고구려 해안에서는 요산이 있는데 요수가 발원한다. 서남쪽으로 흘러 요수에 이르러 대요수에 합쳐진다. 요동군 망평현에서는 대요수가 세외에서 흘러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1250리를 간다. 요수는 서남으로 흘러서 대요수로 흘러갔고 대요수는 세외인 만리장성 너머의 몽골 사막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해동역사 속집 16권 지리고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통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고구려에는 대요수가 있는데
그 군원이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대요수가 있는데 그 근원이 말갈의 서남쪽 산이다고 했습니다. 말갈의 서남쪽 산은 장백산을 말합니다. 대청일동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여호와의 봉천부에서 서쪽으로 백리되는 곳에 있다. 동쪽과 서쪽의 두 근원이 변경 밖에서 흘러와 합류한 다음 남쪽으로 흘러 개원현과 천령현 두 현의 서쪽을 지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성경 통지를 보면 여호와는 구려하라고 하며 지금은 거류하라고 한다. 고려하다. 여호와는 원래 고려하를 불렀다는 겁니다. 거류하는 그 근원이 세에서 나오는데 두 개의 근원이 있다. 서북쪽에서 흘러오는 근원은 너무 멀어서 상구할 수가 없다. 동쪽에서 흘러오는 한 근원은 역시 장백산 서북쪽에 있는 여러 와집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대요수, 즉 여호와의 근원은 동북쪽과 서북쪽에서 흘러왔고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근원은 장백산의 서북쪽 지역에서 흘러온 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서북쪽에서 흘러온 강이 너무나 멀었다고 했는데 그 강이 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후대에 통주강의 상류와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동사강목 부록 학원의 고구려 제형교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요수의 수원이 말갈국의 서남쪽 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안시에 이르러 지금의 여호와로 흘러간다. 지금의 여호와이다. 공통적으로 말갈국의 서남쪽 산이 대요수의 수원 중에 하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서지리지에 고구려현에는 요산이 있는데 소요수가 시작하는 곳이다. 소요수는 서남쪽으로 대요수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소요수는 지금의 봉천부 숭덕현 남쪽에 있는 호나가 바로 그것이다. 호나는 백두산 서북쪽에서 발원하여 영액병문으로 흘러온다. 여러 기록들에서 백두산 서북쪽에서 흘러온 강이 대요수의 요하의 동북쪽 수원이라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동북아의 요하의 수원과 장백산에서 발원한 강이 실제로 요하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5년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리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의 장백산 지역에서 현재의 요하로 흐르는 강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는 지대가 높은 지역,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지대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장백산 서북쪽에서 발생한 강들은 전부 다 서북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으로 합류합니다. 역사기록상의 장백산이 이 장백산이고 현재의 여호와가 원래의 여호와라면 송화강이 현재의 여호와로 흘러내렸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의 송화강은 현재의 여호와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북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여호와를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서쪽 수원은 원래 몽골 사막에서 머나먼 곳에서 흘러왔다고 했는데 현재 여호와의 서쪽 수원은 몇 천리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적은 수령의 강만 흘러내립니다. 수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지형도를 가지고 좀 전에 역사 기록을 대입해 보면 현재의 동북아에 있는 여호와는 역사상의 여호와와는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여호와에 대해서는 사학계에서는 여러 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 기록하고 현재 여호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다, 현재의 황하가 여호와다, 혹은 어떤 강이 여호와다 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 현재 지형을 보면 현재 여호와는 명확하게 원래 여호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만들었던 고지도들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96년 황조직성 여지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다른 지도들보다 약간 좀 자세하게 여호와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는 재밌는 것이 여호와의 서요하와 동요하를 표현했습니다. 역사 기록상의 여호와의 상류가 서북쪽에서 오고 동북쪽에서 왔다는 기록하고 많이 일치하게 보입니다. 근데 동요하를 살펴보면 동요하의 수원은 장백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장백산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발원한 걸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이 지금 수십 킬로밖에 사실 너비가 안 되는 작은 산인데 현재 장백산은 그 산의 강줄기가 뭐 수백 킬로 이상 이동해가지고 현재 요하로 연결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합리적인 건 아니죠. 서쪽에서 오는 서요하는 현재 요하 상류하고 일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석의 4번에 보면은 개원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기록상의 개원현의 서쪽으로 요하가 흘러내렸다. 앞서 기록에서 살펴보았고요. 현재 1896년 황조직성 여주전도에도 개원현의 서쪽으로 북쪽에 내려온 요하가 흘러내리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보겠습니다. 1547년 대명여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여지도는 요하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앞서 서요와 동요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서요하는 거의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작은 강줄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동요하는 좀 크게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개원현을 살펴봤을 때 개원현의 동북쪽으로 동요하의 수원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리장성 안쪽으로. 역사기록상의 동요하의 수원은 장백산의 서북쪽에서 발원했다고 했는데 이 지도상에는 만리장성 안쪽에 아주 작게 수원을 양쪽으로 또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서의 지도하고 불일치하죠. 이처럼 동방에서 만든 그런 고지도상의 요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도를 붙잡고 이게 요하라 한다면 새로운 학설이 나올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지도들이 제작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현재의 요하는 역사기록상의 요하는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기록상의 요하에 대해서 대요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요수의 상류는 보통 통주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과 연결이 됩니다. 대요수가 변한 요하의 근원은 세외에서 동서의 방향에서 흘러왔다고 했습니다. 그 근원이 너무 멀어서 상구할 수가 없다고 한 서북쪽의 근원은 대체 어떤 강이냐? 굉장히 현재의 요하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강이고요. 역사기록상의 그 강은 세외의 몽골 사막에서 흘러와서 개원현과 통주의 사이를 지나서 남쪽으로 요하로 흘러내렸다고 기록들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동서항목 부록 학원의 고구려 제연구에 다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성 옛날 부여의 왕성이다. 고구려는 왕성을 부여성으로 고치고 요는 통주로 고쳤는데 지금의 개원현성 서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요는 통주라는 그 지명은 요가 보통 만든 지명인데요. 요 때부터 명나라, 청나라까지 통주라는 지명은 그대로 통용이 됐습니다. 통주의 동북쪽에 개원현성이 있고 서남쪽에 통주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요수의 상류, 대요수는 개원현성의 서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렀다고 했는데 이 기록에 통주의 동북쪽에 개원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의 통주강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여가심 식가문초 7권 왕성순 보면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물을 9번 건넜다. 물은 쇠로부터 흘러나와 장성을 뚫고 유화, 조화, 황화, 진천 등의 여러 줄기 합쳐져 미른성 밑을 지나 백화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화를 건넜는데 바로 이 물의 하류였다. 백화는 통주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백화의 상류는 세외에서부터 흘러와서 통주강이 됐다는 것이죠. 연예일기 3권 임진년 12월 기록에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백화의 근원은 세외에서 나와 미룬을 지나 남으로 흘러 우란산에 이르러 조화와 합류하고 통주에 이르면 집고로 들어간다. 통주에 이르러서 요해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백화의 근원은 통주강의 근원은 세외에서 나왔다. 여러 기록들에서 보여집니다. 근원도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통주강은 흘러왔다. 자, 그러면 서양 지도들은 요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16세기 지도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700년 이전에 제작됐다는 서양 지도들의 대부분의 몽골이 현재의 베링협 서쪽 북해 인근에 위치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1600년대 이전에 16세기 초중기의 지도들의 아주 많은 수는 몽골 사막에서 남쪽으로 흘렀던 거대한 강줄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줄기의 발원지에는 베얼 데저트, 베얼 사막을 표현했습니다. 앞서 베얼 사막은
몽골 황제들의 성인 배열지진의 배열과 동일한 배열 데저트가라고 했습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발생한 강들이 남쪽으로 흘렀고 이 지도상에는 동북쪽에서 흘러내린 강들이 서남으로 흘러내려서 그 거대한 대호수와 합류하는 것으로 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거대한 몽골 사막이 북해 근처에 있었고 몽골 지역에서 거대한 강인 대호수가 남쪽의 바다로 흘러내렸고 동북쪽에서 강이 흘러서 서남으로 흘러서 요수로 합류했는데 그 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강들이 대호수로 합류한 것으로 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1531년 오론티우스 피네우스 지도의 지형은 16세기 초의 지도이기 때문에 근현대의 지도처럼 정확한 지리를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지도를 제작했던 오론티우스는 여러 기록들, 한서지리지의 기록 같은 기록들을 이렇게 접수해서 그런 것을 지리상에 표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서지리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상에는 아래쪽에 바다 인근에는 안시에 해당하는 안시라는 지명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발원한 강이 남쪽으로 안시를 지나 바다로 들어갔다 하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한서지리지에는 1200여 리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지도상에는 거의 수천 리 이상으로 강줄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 초의 한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론티우스는 정확하게 요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지도상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장의 지도가 아니고 아주 많은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서지리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지역은 몽골 지역입니다. 2번 지역은 요수, 3번 지역은 대요수, 4번 지역과 밑에 강줄기들도 서남으로 흘러서 대요수로 합류했습니다. 5번 지역을 넘어가면 강폭은 아마 수십 킬로로 넓어졌을 것입니다. 1566년 오론티우스 피네우스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북극해 인근의 배열 사막을 표현했고 몽골의 동남쪽에 거대한 반도인 한반도를 표현했습니다. 미대륙을 정확하게 아시아와 하나로 연결했고 중간은 몽골 사막에서 발원한 거대한 강이 남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16세기 초의 지도들이 너무 오래전이라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지리 정보가 좀 부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16세기 오론티우스 지도들에는 현재의 그린란드에서부터 플로리다, 쿠바, 자마이카, 유카탄 등 다양한 지명들 현재도 통용되고 있고 아주 유사한 지명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어떤 지리 정보를 지도상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요수는 명확하게 남쪽으로 바다로 흐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지도들이 공통적으로 역사 기록상의 요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 강줄기를 표현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16세기 이렇게 하나로 미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왜 떨어졌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거대한 지리의 변화가 16세기 이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537년 오론티우스 피네우스 지도와 1755년 피넬 지도 그리고 1757년 부하케 필립 지도를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오론티우스 지도보다 피넬리 지도는 미대륙의 지형이 아주 정확하게 거의 근대 18세기 지도들과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16세기 오론티우스 지도들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의 지형을 표현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757년 부하케 필립 지도에는 현재는 바다가 되어 있는 베링해 지역이 육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다가 되어 있는 축지에도 육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세기나 16세기라면 너무 오래전이라 지리정보가 부정확해서 아마 잘못 그렸을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18세기의 지도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기에는
이러한 지리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더 많은 지도들이 지형이 조작된 상태로 유포가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18세기 지도들에는 현재의 베링을 육지로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베링의 지역은 원래 요동반도에 해당됩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강연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16세기 지도들에 있는 몽골의 위치를 기준으로 요동요소, 요동반도, 장백산, 그리고 미대륙에 있는 지명들, 중요 지명들이 아주 다수가 확인이 됩니다. 16세기에는 동시기에 요수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지도들이 아주 많은 수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도 190도에 대우수는 위치했습니다. 근데 동시기 지도들인데 이 지도들의 경도 190도는 육지고 이 지도에는 이 부분에는 또 바다로 표현되어 있는 건 경도 250도입니다. 이 지도 외에 다른 지도들은 보면 경도 190도에 거대한 바다로 육지였던 지역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자, 1551년 오른테스 피너스 지도하고 1554년 지도를 보겠습니다. 4번 지형을 동일 지명입니다. 우측 지도는 북미의 지형을 그냥 막대기처럼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른 동시기 지도들이 플로리다부터 자마이카까지 수많은 지도를 지명을 표현했는데 이 지도는 쿠바 하나 달랑 표현하고 북미는 막대기처럼 표현해버렸다. 너무나 지리 정보가 없어서 미대륙을 아예 지형을 몰랐다고 판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지도라고 이 지도를 좀 봅니다. 16세기 오론테우스 지도들에는 북미의 북중국 캐세이와 남중국 만지가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지도들, 중간에 대우수와 요수 등을 바다로 표현한 지도들에는 그 지명들이 현재의 동아시아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16세기 지도들에서 아주 많은 지도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두 부류의 지도를 보고 어느 지도가 믿을 만한가? 그 판단은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각자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16세기 지도들과 18세기 지도들을 참고해서 16세기 지도들의 지형을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북미에 있는 강줄기들을 제가 찾아서 16세기 지도와 일치시켜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는 거대한 요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장백산이라고 하는 산은 몽골의 동남쪽으로 수천리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 천리에 거의 400km가 훨씬 넘는 거대한 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산은 하나가 아니고 또 장백산의 동남쪽엔 백두산의 동남쪽엔 또 장백산이 있었습니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원래는 하나의 산이었지만 나눠져 있죠. 그 장백산의 서북쪽에서 대우수의 동북쪽 상류는 발원을 했습니다. 현재의 알래스카 북쪽에도 그러한 강줄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수는 정확하게 현재의 맥키니상에서 맥키니나 서북쪽에 흘러내리는 강과 일치합니다. 대우수는 원래 저 멀리 몽골 사막 너머에서 흘러내려온 강이 대우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밑에 지역까지 다 육지였고 아주 폭이 좁은 바다처럼 넓지만 폭이 좁은 강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지도상에는 이런 지형이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해저의 지형들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지형이 해저 지형도에 나옵니다. 해저의 산맥들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이 지형을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강줄기들 위성지도로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알래스카만의 강줄기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지형이 어떻게 해서 현재처럼 변하게 됐는가에 대한 강연을 제가 5월 달에는 이제 이어지는 강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냥 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지형은 제가 여러 수많은 지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탐구해서 이 지형을 복원했고 저는 이 지형이 한 90% 이상, 95% 이상은 실제에 가깝게 제가 표현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 우리 세계사를 조작한 세력들은 미대륙에 있는 코리아의 지명들만을 이동시킨 건 아니고
미대륙에 있는 코리아를 동북아의 한반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대륙의 큰 지형의 변화, 대륙의 변화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16세기 지도들과 18세기 지도들에는 이러한 대륙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동불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에도 엄청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떤 우리 동북인들의 고통이 조선왕실록의 많은 기록들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강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역사상의 대요수는 몽골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수천리를 흘러내렸고, 대요수의 동쪽에서 장백산의 서북쪽의 강이 흘러내려서 서남으로 흘러 대요수로 합류했다. 그것은 16세기 서양 지도들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앞으로 많은 지구인들이 이러한 대륙의 변화, 지형의 변화를 알아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구려 수도가 한 곳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너무나 광대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떤 잘못된 정보를 거의 세뇌 수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구의 지형에 대해서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가 이쪽밖에 몰라요. 이게 뭐 태백산부터 많은 산이 있는 산이 위치는 압니다. 하지만 원래 역사상에 우리 선조들의 배경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리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구려가 원래 처음 시작한 곳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통주, 아까 어떤 왕성, 부여의 왕성, 그 지역이 이쪽에 해당됩니다. 고구려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을 다 통일했던 나라입니다. 그냥 유라시아와 미대륙 전체, 저는 남미는 아마 못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은 원래 너무 좀 변두리고 영향가가 없는 지역이죠. 아마존 밀림 같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기마 군단이 갈 필요가 없고 가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북미에서 유라시아까지 다 고구려는 원래 통일했던 나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현재 몽골하고 과거의 몽골하고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이 있지만 이 강은 사실은 물이 적은 시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무민족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이 이동됐다 제가 전에서 강연에서 밝혔지만 사실 몽골은 현재 유라시아 중앙도 몽골입니다. 그 지역도 원래 황하 이북의 몽골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몽골 황제들의 수도, 고지도상의 몽골로 표현되는 지역은 현재 사하공하고 축지자치구 이쪽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몽골이 아주 광대한 지역이지만 그 중심 핵심 자리, 몽골이라는 지명이 위치했던 자리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구려의 수도들은 어디? 수도들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영계소문이 마지막 항쟁할 때 평양은 알래스카 서남 지역으로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압록강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 폐수의 북쪽, 압록강의 동쪽에 평양이 있었죠. 그 지역은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압록강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압록강. 압록강은 지금 맥키니산 서쪽에서 누사갓강이 원래 상류고요. 원래는 이 서남으로 흘러서 발해로 흘렀습니다. 근데 발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길다란 발해 형상이라서 발해입니다. 그리고 발해, 발처럼 길어서 발해고요. 예, 그래서 원래 바다가 아니고 강이다.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이 지역을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물이 빠지면 배가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올 때까지. 근데 그런 현상은 북경 근처에서도 발견이 되죠. 북경도 이쪽도 발해이기 때문에 발해와 요해는 연결되어 있었고 폭이 좁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지면 배가 섰다는 겁니다. 현재 동북아에 코리아가 있는 지역이 동북아의 발해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죠. 원래 역사상의 대요수가 요하가 되고 요하의 하유가 요해고 요해와 발해는 하나로 연결된 바다입니다. 아주 길다란 바다를 여러 달, 몇 달을 지나서 가야지 북경에 도달했다고 병자호란 한 시기쯤에 어떤 동국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에 가는 기록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몇 달을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섭니다. 물이 빠져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강폭은 수백 킬로였던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시기별로 다릅니다. 뭐냐면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더 커집니다.
왜냐면 요하라고 하는 이 요수가 대요수가 요해가 되고 그 요해는 점점 커지는 것이 이 중간에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그 내해가 커집니다. 내해가 커져서 병작을 할 시기의 어떤 기록들 그 시기쯤 기록들 보면 뭐 수백 리로 바다의 폭이 수백 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폭이 북경에 가까워질수록 그랬다고 그래요. 북극해와 요하가 그 운하로 연결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게 통주강입니다. 통주강은 천하의 항로라고 불렸고 강남에 있는 배들도 통주강을 사용하려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통주라는 그 지명 자체가 북쪽과 남쪽을 통하게 한다고 해서 통주입니다. 그죠? 요 나라가 통주라는 그 지명을 만들 때 사실 북해를 통하는 강을 파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예. 수심은 몇십 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지역은 수심이 30에서 50m가 대부분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운하를 판 이유는 뭐 때문에 팠을까요? 그건 요 나라라든지 이쪽 북방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들이 자기들 본거지로 대륙에 있는 부를, 현 동아세의 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하가 파야 됩니다. 운하가 없으면 육로로 가야 되는데 해로로 해서 이동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게 대륙을 지배할 수 있고요. 자원을 수송하고. 그렇죠. 자원을 수송하고 자신들의 본거지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버리지 않습니다. 본거지는 어디였습니까? 다 이 북쪽이죠. 북방민족들의 본거지는 다 북해 근처입니다. 만주가 이쪽 지역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지역은 만주입니다. 장백산에서부터 동쪽으로 바다까지 거리가 수천리라고 했습니다. 장백산의 위치는 거기서. 장백산은 지금 현재 맥키니산이 백두산이고요. 장백산이 동남쪽으로 있는데 장백산은 산맥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산이 아닙니다. 예. 네. 저 당시에 저기서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기후가 네. 지금 불과 한 400년, 500년 전이잖아요. 네.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시기에는 거의 온대성 기후라고. 대륙 기후였죠. 대륙 기후. 그렇죠. 대륙 기후이기 때문에 대륙 기후는 굉장히 온난합니다. 낮에는 밤이 되면 또 춥고 그렇지만 현재 북미 서북부가 알래스카나 이쪽 지역이 동토로 알려진 것은 북해를 통해서 베링 해협을 통해서 북극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막혀 있었을 때는 이쪽 지역이 육지였기 때문에 아주 온난했습니다. 사막이 있었고 지난번 강연 때도 봤지만 현재 북미 북부, 북서부에는 사막지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사막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토질이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사막이기 때문에 수백 년의 짧은 기간에 이러한 거대한 대륙의 침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거의 지각이 그냥 판채로, 지각채로 뜯겨서 내려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지도들이라든지 19세기 지도들, 17세기나 16세기도 아니고 18세기, 19세기에, 특히 19세기에는 아주 많은 지도들에서 미대륙의 코리아와 진화의 지명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한두 개라면 조작이 됐거나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지도들이 공통적으로 미대륙의 코리아와 진화의 지명들을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지도들을 몇 가지 보고 한반도가 원래 미대륙에서 어떻게 현재의 동북아 한반도로 이동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대륙의 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였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자국의 영토로 한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작게 그것도 명확하게 영토를 확정한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일제 강점기의 대한민국 정부, 현재의 임시정부라 불리는 그 정부의 헌법은 강역의 내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 3조에는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 구한국은 바로 그 이전의 선대의 대한제국 코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면 우리의 영토 또한
대한제국 코리아의 영토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를 한다고 확정을 해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기록상에 한반도가 정말로 현재의 동북아의 동서 500리에 위치하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재팬과 서쪽으로는 진화가 있고 북쪽으로 몽골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지명들로 충분히 우리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알 겁니다.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지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형은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500리가 좀 안 됩니다. 그냥 크게 봤을 때 500리고 작게 보면 400리 남짓밖에 안 되고요. 남북으로는 2000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대부분이 산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농사를 짓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로 쌀을 먹는데 이 땅에는 벼농사를 지을 곳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곡창지대들은 사실은 근세기의 간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간척지가 없었다면 현재의 7천만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언제부터 한반도였고, 그리고 한반도라는 지명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세계사에서 한반도는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정치 지리학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반도이다.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동쪽 바다는 동해, 서쪽 바다는 황해, 남쪽 바다는 남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등에서는 조선반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주변국들은 전부 조선반도라고 부르는데 쉽게 해서 우리만 한반도라고 부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조선반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나라들은 어떤 근거로 조선반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20세기의 지도들의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제작됐던 지도들에는 대부분 조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조선이라고 20세기 초에 통용이 되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원래 코리아로 명명이 되어 있던 이 동북아의 한반도를 조선으로 표기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죠. 20세기 초의 지도들, 일제강점기 지도들의 대부분에는 조선 코리아 혹은 조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표기된 지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한반도라고 부르고 있나? 원래 한반도라는 땅은 코리아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진화가 있었죠. 그러면 그 코리아와 진화는 어디 있었느냐? 19세기 지도들에는 북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북미 아칸사스주 camden시는 원래 코리아 파브레라는 지명이었고, 북미 뉴욕주에는 진화라는 지명이 아주 많은 지도들에 발견이 됩니다. 특히 진화는 북미의 아주 여러 곳에 표기가 되던 지명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지도가 아니고 1840년대에서 50년대의 많은 지도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어디냐? 한반도가 코리아의 본토다. 한반도의 주위에 진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미대륙에는 북미에는 진화와 코리아가 함께 있는가? 왜? 바로 코리아는 연방이었고 코리아 안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중국 지역을 진화라고 불렀기 때문에 북미에 그렇게 많은 진화와 코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아주 많은 지도들이 코리아 파브레를 아카사스주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또 동시기에는 코리아 파브레가 아닌 camden이라는 지명으로 표기한 지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들은 camden이라는 지명을 조작해서 그 이전의 지도에 새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사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에 있는 코리아인들은 반도라는 말이라든지 조선반도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체험하셨던 분들은 특히 반도라든지 반도인, 일본인 이런 말만 들어도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사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반도사관은 그 이전에 근세조선 시대에도 아주 많은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관입니다. 근세조선 초기에는 대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고대의 우리 역사를 알고 수 있는 사서들을 대량으로 아주 수거를 했습니다. 조선왕조 세조실록 3년 5월 26일에 기록에 보면 고조선 피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우리가 한단국이라고 하는 민족사에서 많이 봤던 기록들이, 서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들을 구한다.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해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에 널리 허용하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예종실록 1년 9월 18일 기록에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징고를 받아들여 징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하고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왕에게 바쳐라 했는데 바치지 않고 숨기는 사람,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숨기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죽여라 하고 왕이 정교를 내립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성종실록 때까지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방에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한나라와 당나라, 수나라 이쪽 지역을 우리가 침략하고 정벌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기록들을 금소로 만들어서 우리 동국인들이, 코리아인들이 그런 기록 자체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근세조선 시대의 어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 소중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소중화하면 우리가 보통 4대 사관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조선왕조 성종실록 12년 10월 17일에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근세조선의 저명한 지리학자였던 남원군 양송지가 성종대왕에게 자국의 지형을 지금 지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기어마일이나 됩니다. 당군이 요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소선, 신라 모두 1000년을 누렸고 전조의 왕실 또한 500년을 누렸습니다. 서민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는 문무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4대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하고 부르면서 39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놀라운 부분이 많은데 첫째, 우리 지역의 넓이가 기어만리다. 보통 기어만리라고 할 때 기는 3, 4만리 이상의 너비로 보통 표현될 때 기자를 씁니다. 기천리, 기만리 하면은 수만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를 굉장히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중하라고 부르면서 3900년이나 됐다고 자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대 사관입니다. 우리는 큰 나라를 모시는 소중화로서 3900년이나 된 역사가 깊은 소중하다 하고 자랑스럽게 근세조선의 선비들은 많은 기록들에 남겼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4대 사관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극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숙종 1년의 규원사의 서문에는 다음의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조선은 국사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옛 경사는 여러 번 병화를 입어 흩어지고 없어졌다. 후세에 고루한 이들이 한나라 선비들의 서책에 빠져 주나라를 높이는 사대주의만을 옳다고 하며 먼저 근본을 세워 우리나라를 빛낼 줄 몰랐다. 이는 등나무나 칡덩쿨이 곱게 뻗어 나갈 줄을 모르고 얽히고 맺히기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천하다 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사대사관을 당시에 근세조선의 선비들이 갖고 있던 사대사관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세조선은 사대사관을 갖고 있었고 사대사관이란 동국조선이 명나라, 성천자의 명나라인 서국조선을 모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서국조선은 동국조선에겐 상국이었습니다. 그 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미천한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는 아니고 넘버 2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조선에는 소중화, 대중화가 있었습니다. 중화가 있었고 소중화가 있었다. 우리는 소중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중화가 있었던 땅은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근세조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세조선 말인 구한말이나 한반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한의 어원은 크다, 넓다, 높다, 많다, 묻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크고 위대한 반도로 해석이 됩니다. 비해서 조선반도라는 말은 조선의 반도, 조선 지역의 반도로 해석이 됩니다.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 한국고전 번역원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한반도나 조선반도는 검색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반도로 검색되는 두 가지의 내용은 주석에 한반도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본문들의 내용들에는 한반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언제부터 등장하냐? 한반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요. 1907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었던 한반도라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1절만 보겠습니다.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 나라이니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뿐일세 한반도야. 은덕이 깊구나 나의 한반도야. 내 선조와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의탁하여 성장하였구나 한반도야. 이 부분에서 좀 충격적인 부분은 내 선조와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의탁해서 성장하였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아니고 모든 민족이 한반도를 의탁해서 성장했다는 이러한 것은 현재 동북아의 동서 500리의 코리아 한반도에는 절대 맞지 않는 기록일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대체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디인가? 한반도는 여러 역사 기록들 그리고 수많은 고지도들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미대륙하고 위치합니다. 1700년 이전에 제작됐다는 서양 지도들 중에 대부분은 현재의 몽골이 아닌 동북으로 만리 정도의 북쪽에 몽골을 표기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베링해협 서쪽, 현재 사하공화국과 축시자치구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해 인근의 넓은 지역을 몽골로 표현했고 배열 사막이라고 해서 몽골 사막을 표현했습니다. 배열 사막은 몽골 황제들의 성인 배열주진의 배열과 동일해서 바로 배열주진은 몽골 황제들은 배열 사막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6세기 지도들은 많은 수가 미대륙을 아시아의 동쪽에 연결해서 표현했고 중간은 배열 사막과 몽골이 위치했습니다. 한두 개의 지도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지도라고 봐도 됩니다.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다수가 미대륙을 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해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인 거란, 북중국 거란 캐세이와 남중국 만자인 만지가 위치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명을 위치했고요. 그럼 현재 미대륙은 어떻게 하다가 아시아와 분리가 되었는가? 18세기 지도들의 아주 많은 수, 특히 극동아시아와 북미, 북서 지역의 지도들에는 아주 많은 수의 지도들의 중간을 아주 좁은 바다, 그리고 혹은 운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다인 베링해 지역을 육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도 안 되는 200년 정도의 그 전에는 현재는 바다인 현재의 동북아 한반도의 거의 십수배의 커다란 땅이 바다가 아니고 육지였다. 그러한 지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많은 지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혹시 정확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요. 동시기에 18세기 지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형이 아주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번은 캄차카 반도, 2번은 현재의 축치에. 현재 축치에는 18세기 말까지도 육지로 표현됐고요. 3번은 베링입니다. 베링의 지역은 현재보다 매우 좁은, 아주 좁은 해협으로, 좁은 운하로 표현됐습니다. 커넬의 데트로이트 투 노스는 운하와 해협, 북쪽으로 향하는 운하와 해협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중간에 베링 해협은 현재 85km, 실제로는 한 82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18세기에는 거의 뭐 20-30km 미만으로 아주 지금보다 아주 가까웠다. 그렇게 지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데르게 아세아에서 분리가 된 것은 18세기에 아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각 변동은 17세기 후반부터 진행이 된 걸로 역사 기록들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아주 놀라운 대지각 변동이 있었고, 수많은 16세기 지도들 그리고 17세기 지도들 중에도 미대륙을 아세아와 하나로 연결해서 표현한 지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1660년, 1750년 지도를 보면은 중간에 뭔가 큰 지각의 변화가 있었던 걸, 지형의 변화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난 겁니다. 아주 광대한 지역이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구에는 아주 놀라운 어떤 지형의 변화들이, 지리적인 변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해수면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발견이 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데르게 아세아가 분리된 것은 이러한 대지형, 지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대륙 침식이 18세기에 있었다. 우리 코리아의 한반도가 정말 미대륙이다. 그럼 우리 역사 기록들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동국조선은 동방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동국조선은 자국을 말할 때 동방, 대동, 동국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23년 12월 21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덕을 합쳐주고 귀신과 사람이 모두 도와주는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태조대왕께서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자리를 갖추시고 천년에 한 번 있을 운세를 당하여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을 정벌하심으로써 삽시간에 삼한을 통일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태조대왕 이성계께서 남쪽 지방을 정벌하고 북쪽 지방을 정벌해서 삼한을 통일해서 우리의 거대한 동방의 코리아를 만드셨다 하는 칭송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근세조선의 역사 기록들에 아주 많이 보입니다. 다산 시문집 8권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아 대동을 전부 차지한 이후 팔도를 구분하여 주와 군이 별처럼 벌려 있고 사방으로 방어하는 진과 보가 바둑알처럼 널려 있어 소유한 국토는 수천 리가 더 되고 양서간 밀력은 수백 년이 넘었다.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아서 대동을 전부 차지했다. 대동이 얼마나 크기에 대동을 전부 차지했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소유한 국토가 수천 리가 더 된다고 했는데 수천 리가 더 된다는 표현은 2, 3천 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 4천 리도 아니고 만리 가까이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세조실록 1년 7월 5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이라 불렀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코리아 사람들은 자국을 동방, 대동, 동국동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동국의 본토는 요수의 동쪽에 위치했으며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고려인들은, 코리아인들은 자랑스럽게 만리지국이다고 불렀습니다.
현재 어떤 사학자들 중에는 말리다, 우리 땅이 말리다 하는 표현은 너비가 아니고 땅의 테두리를 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저는 봅니다. 만리지구이라는 말은 우리 땅이 동서만리가 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 기록들은 원문과 대조했을 때 거의 일치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우리 기록들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표현들을 근세조선의 역사 기록 때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할 겁니다.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에는 우리 땅이 작다, 우리 땅이 좁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그 기록들을 보면 동북아의 코리아가 한반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뜻은 미대륙이 아세아보다 작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왕조 중종실록 11월 10월 20일 세 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원은 땅이 광대함으로 13포정사가 각각 순환어사가 있지만 우리는 땅이 좁아서 따로 어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고 했습니다. 암행어사들을 파견하는 것을 갖다가 각 도마다 할 수 없다. 한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요. 중원은 땅이 광대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우리가 땅이 좁다는 표현의 기준은 중원을 얘기합니다. 곧 동국이 아니고 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중종실록 12년 8월 6일 기록을 보면 주부구전이 지나치게 많아 수령이 많기 때문에 그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지 못하므로 거의 다 탐욕하고 잔악하며 이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중원은 땅이 아주 넓어도 13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큰 거울 같으면 백성이 납공과 역사가 한 해에 한 번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하나 이럽니다. 중원은 땅이 아주 넓어도 13자사인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이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이 작다는 그 기준은 그 중원이고 서국이고 명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정조실록 8년 11월 29일 두 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도는 모두 8도이고 부근여는 겨우 360개다. 별처럼 흩어져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서 지도를 펴면 알 수 있다. 한번 수제나 한재로 기근이 들어도 관할하기가 매우 편리하지만 유독 탐나, 제주도를 얘기합니다. 탐나 한 지역만은 바다밖에 외따로 자리 잡고 있어서 육지로는 몇 천리를 가고 수로로는 그 국절이나 가야 한다. 원문에는 기천열이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기어말리라 하는 기록을 보면서 수말리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기록에는 기천열이다. 수천열이가 된다. 육지로 수천여리를 가서 배를 타고 그 배의 거리를 가야지 탐나다. 현재 동북아 코리아의 탐나는 육로로는 서울에서 1000리 정도밖에 안 되고 배를 타면 200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현재의 동북아 코리아를 두고 거의 만리를 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의 미대륙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제까지 기록들을 보면 동북조선이 땅이 좁다고 한탄하는 기록들은 그 기준이 중원이고 곧 명나라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원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우리는 명나라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과거의 동국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중원이었다 하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국조선 영토는 반도의 형성이었고 또 자신들이 중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기원 35권 외편 동사 서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구주의 땅은 연나라와 제나라의 바깥쪽에 있다. 동쪽, 남쪽, 서쪽은 큰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은 말갈과 연접해 있다. 고구려 말기에 현도와 요동, 땅 700리를 이뤄 폐수로 국경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주의 땅이 있었다. 구주란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선왕조 정조실록
13년 10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군사를 쓸 땅이 없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외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오람캐와 이웃하였으며 서쪽과 남쪽은 큰 바다이니 바로 옛날의 중원이다. 원문에는 즉 굿이 중원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얘기하고 서국을 얘기했었는데 정조대왕은 바로 우리 땅은 옛날의 중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왕조 성종실록 12년 10월 17일 남원군 양송제 상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이 고금 천하의 형세를 말씀드리면 구주하는 오직 중국 형세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 밖으로 서역은 총령과 사막이 산만이라 되며 북쪽은 사막 불모의 땅이어서 궁황하기 끝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구주하는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다. 여기에서의 구주는 명나라가 아니고 동국조선의 구주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중국 황제는 명나라의 성천자가 아니고 동국조선의 성종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는 중국이 동방에 있어서 중국지어 동방이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조선에는 중국이 두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명나라는 서국의 중국이고 우리 중국은 동국의 중국이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대동은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기어마일이나 됩니다. 고 했습니다. 원문을 대조해 봤을 때 원문의 기록은 동일하였습니다. 동국조선의 역사 기록을 보면 동국조선인들은 자국을 동방, 대동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리지국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을 검색해 봤을 때 어떤 고전번역원의 기록들을 검색해 보니 우리 동방, 우리 동국, 우리 대동 이런 표현이 참 많이 검색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들은 우리 동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나라, 코리아를 동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동방은 코리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에 우리 코리아는 그렇게 거대했고 수말리라는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코리아의 지형이 정말 미대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 기록들의 코리아의 본토, 코리아의 중국 황제가 있었던 지역의 지형은 저벽이라고 많은 기록들이 표현이 됩니다. 가자미의 형상이다. 몽경당일사 옥편 오가선진록에 보면 철종 7년의 기록입니다.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오리라 부르니 중국 발음에 고려를 가오리라 하니 고려의 음은 가오이고 여의 음은 이이다. 또는 조선을 저벽이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를 접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곧 저벽이다. 우리 고려인들을 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주연문 장전한국 경사편 5편의 논사료의 기록을 봅니다. 우리나라를 배척하여 멀리할 경우에는 구이나 육분이 하고 예우하여 가까이 할 경우에는 군자국이니 예의방이니 소중하니 하며 통틀어 말할 경우에는 조선, 삼한, 해동, 좌해, 대동, 청구, 저벽, 진단, 근화양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틀어 말할 땐 청구라고 불렀고 저벽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청구라는 지역의 크기, 저벽이라는 지역의 크기는 어떠했나? 동일한 책의 기록에 보면 장주의 일명이 청구인데 남해의 동남쪽에 있으며 지방은 오천리이고 이곳에 자부공 신선이 거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오천리다. 남해의 동남쪽에 있다. 이 남해는 현재의 태평양을 말하는 겁니다. 저벽은 청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통틀어 말하는 어떤 지명이었기 때문에 저벽의 강역도 오천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역은 시대별로 왕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청구의 강역은 오천리였다고 합니다. 해동역사 27권 물산지 2편 어류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 비모고가 있으니 무리를 짓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다. 지금 세속에서 가자미를 접이라 한다.
지봉이순광은 말하기를 비목원은 동해에서 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저벽이라고 한다 하였고 허준은 말하기를 비목원은 바로 지금의 광어와 설어의 종류다 했습니다. 광어나 설어, 광어는 굉장히 넓적하고 평평하고 그런 물고기입니다. 홍제전서 33권 교 4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우리나라는 저벽에 끼어 있어 풍기가 국한되어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저벽이다. 가자미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어서 풍기가 국한되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가자미는 어떻게 되어 있나? 지형이 어떻길래 가자미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가자미란 물고기는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길쭉한 형상이죠. 근데 중간이 약간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코리아 지형은 가자미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가자미하고 유사한 지형은 북미, 중미 이북의 북미 지형이 가자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가자미의 꼬리 지역은 현재 유카탄 반도가 있는 중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저벽이라고 했고, 우리 지형이 북미, 북부하고 북미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의 기록들에는 우리의 지형을 호리병이다 라고 표현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동사강목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역시 은병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은일근으로 본국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활구의 형태는 거의 호리병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북미의 지형하고 맞지 않죠. 좀 전에 광어하고 가자미하고는 호리병하고는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북아 코리아가 호리병하고 비슷하냐?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호리병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러면 호리병하고 비슷한 지형은 미대륙은 비슷한가 보겠습니다. 우선 코리아의 본국은 중간이 잘록하였다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몽경당일사 4편 자금세술 철종 6년의 기록입니다. 12월 22일의 기록에 보면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그리고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쪽은 퍼져 있다.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은 대마도의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갠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가묘가들의 정론이다.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 코리아의 한반도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그리고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쪽은 퍼졌다. 그럼 미대륙의 지형이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미대륙은 북서지역에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평균 해발이 4,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한 지역이 북미 북서지역입니다. 그 미대륙의 남쪽 지역인 동남쪽은 아마존과 거의 평야지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대한 아마존은 저지대입니다. 역사 기록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중간이 잘록하였다. 카리브해의 섬들, 멕시코만의 섬들이 있는 지역, 바다가 있는 지역의 중미 지형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북아에 있는 코리아 한반도를 보면 잘록한 지역은 없습니다. 퍼져 있지도 않습니다. 크기뿐만 아니고 지형 자체도, 지형조차도 역사 기록하고는 전혀 불일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기록들과 일치하는 것은 북미, 남미의 미대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한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동아시아에서 우리 코리아인들만 거의 한반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한반도는 수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렸던 거대한 반도였습니다. 그 형상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중간은 잘록하게 파여 있는 형상이었고 몽골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그 조건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도는 바로 거대한 반도였던 미대륙입니다. 현재 미대륙은 신대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원래는 아시아와 하나로 붙어 있었던 한반도였던 겁니다. 18세기, 19세기의 지도들을 모른다면 아마 제가 미대륙이 한반도라는 말을 할 때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19세기의 수많은 지도들의 코리아와 진화의 지명들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의 코리아, 동북아의 한반도가 원래의 한반도와 원래의 코리아가 아니고 근세기에 진정한 한반도인 미대륙을 차지했던 영국과 미국의 서양 일본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세계사는 원래 한반도인 미대륙의 역사를 동북아 코리아로 이동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을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수많은 근세의 지도들에는 서쪽으로 배치해서 지도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대륙은 아시아와 하나로 붙어 있었고 현재도 80km 남짓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대륙이 한반도라면 우리는 광복을 했는가? 저는 이것을 알고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진짜 했는가? 우리의 선조들,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찾고자 했던 한반도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동서 500리의 이 땅인가?